촬영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원이 타이틀이 확률이에요. 확률 배우겠습니다. 자, 확률인데, 확률은 1-1단원이 경우의 수, 그 다음에 2단원이 확률이에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확률을 들어가지 않고 경우의 수를 좀 배워놓은 다음에 그걸 좀 잘 터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확률로 가는데, 전체적인 단원의 이름이 확률이다 보니까 사실상 중요한 거는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세요? 자, 그럼 경우의 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자, 이쪽은 파트가 성질이 다른 파트랑 조금 공부 방법이 달라요. 근데 대수 같은 경우는 개념의 틀을 확실하게 딱 하면 그거 가지고 이용하고 그거 가지고 이용하고 이렇게 하지.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의 수는 조금 매일매일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하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들어놓고 한동안 안 하면 이게 또 까먹을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풀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사고력을 요해요. 여러분 답지를 보게 되면 해설이 나와 있는데 뭔 말인지 잘 몰라. 알겠어요? 그래서 그 풀이 과정이 머릿속에서 다 대충 이루어지고 수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은 그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되게 유용한 단어예요. 그래서 각종 경시대 및 어떤 수능이라든지 큰 시험에는 학생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수학 시험에서는 경우의 수를 꼭 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르면 그냥 틀려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근접할 수도 없고 찍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쪽 단원에서 아마 조금 내가 좀 사고력이 이 중에서 좀 괜찮다 하는 학생들은 이쪽 부분이 별로 어렵지 않게도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 공부하면서 사고력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상황을 잘 떠올려서 빈틈없이 우리 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경우의 수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경우의 수를, 단원이라 합니다. 용어의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용어의 정리를 하는데, 요거부터 해야 돼요. 사건이 무엇인지부터 배워야 돼요. 자, 사건이다 그러면, 사건이 사건이죠, 뭐. 그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건이 아니라, 경우의 수에서 얘기하는 사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건은 실험과 관찰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너무 텍스트적으로 이렇게 딱 배우면 뭐 어쩌라고 이렇게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서 잘 봐야 돼. 실험과 관찰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키워드가 뭘까요? 결과예요. 훌륭합니다. 우리는 결과의 가지수, 결과를 하고 싶은 거지, 중간에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왜곡을 시켜서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실험이란 말은 뭐냐?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결과를 관측하든, 그치? 뭔가 좀 변수를 만들어 놓고 하든. 관찰, 그냥 자연적인 현상을 그냥 보기만 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우리는 그저 결과에만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럼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도대체 뭐냐?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의 뜻은 어떤 사건을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가지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 경우의 수의 뜻에 키워드가 뭘까요? 가지수. 모든이에요. 그렇죠. 단 하나라도 빼먹으면 틀린다, 맞는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냥 몇 개 생각내는 대로 그냥 설득하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 하나라도 빼먹으면 틀리는 거야. 따라서 이쪽 파트는 한 끗 차이로 틀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빈틈없이 세기 위해서 이론이 필요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에 대한 몇 가지 용어 정리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경우의 수를 세는데 단일 사건의 경우의 수 봅시다. 자, 단일 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면 뭐 단일 사건이지 선생님 뭐 그건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사건은 여러 가지 사건이 조합돼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는 개별 사건들이 막 산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가장 간단한 것부터 출발합니다. 자, 단일 사건의 경우의 수는 일일이 세는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세는 거야. 자, 그냥 셀 때 그냥 떠오르는 대로 세지 말고 계획성 있게 세자라는 거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론이 생기고 하면서 이용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성을 갖고 잘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다.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 두 가지. 두 가지. 그게 무엇과 무엇이죠?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자, 설 수도 있잖아. 그걸 왜 뺄까? 그러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하자는 얘기야. 알겠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하자는 얘기야.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두 가지. 앞면, 뒷면. 그냥 세는 거죠.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 여섯 가지. 그쵸? 1, 2, 3, 4, 5, 6일 수도 있고.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두 번째. 별로 이건 계획성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x 플러스 2y 플러스 3z 이꼴 10 해놓고 x, y, z은 자연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음을 만족하는 x, y, z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변수가 3개나 되죠. 자, 그럼 여기서 계획이 나와야 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하나 대입하면 낭패야. 그쵸? 그래서 이 계획성이라는 거를 잘해야 돼. 빈틈없이 세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을 갖고 세우지 않으면 빼먹게 돼 있는 거야. 그죠? 생각나는 대로 하나 하면 뭘 빼먹을 거야. 카테고리를 잘 나눠. 이 계획성이라는 얘기는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그죠? 분류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러면 대입을 할 때 x에다가 대입하는 방법, x에다가 뭐 숫자 하나 대입해 본 다음에 이것도 얘 찾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세 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찾으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고정시키되 앞에 개수가 큰 게 붙은 게 좀 유리해요. 왜냐면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하면 되게 많이 갈 수 있는데 z를 생각해봐. z가 3일 수 있어? 아니요. 없죠. 3인 순간 벌써 9란 말이야. 근데 자연수가 1, 1이니까 벌써 넘어가지. 그러니까 개수가 큰 거부터 출발하게 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카테고리가 금방 단순화되겠죠. Z가 맥시멈 2까지부터 밖에 안 되니까 Z가 2일 때만 생각하면 X 플러스 2Y가 2 집어넣으면 6에서 넘기니까 3 이렇게 단순화된 걸 풀면 되겠죠? 그럼 다시 이 개수가 높은 것부터 출발합시다. 자, 그럼 Y에 2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죠? 1?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x, y 순서쌍을 쓸 때 z는 무조건 뒤에 붙여주면 되죠? 자, 그럼 요게 한 개밖에 안 되지. 왜냐면 0은 어차피 안 되잖아. 가급적이면 큰 수부터 해주는 게 좋겠죠? 넘을 수 없는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게 좋지. 낮은 거부터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 z가 1일 때. 그러면 1을 집어넣고 x 플러스 2y는 넘겨서 7이지? 그럼 다시 이제 순서상 만들어 놓고 뒤에는 1이야. 그쵸? 자, y에다가 맥시멈 얼마 집어넣을 수 있어요? 3. 그럼 y x는 얼마? 1. 자, 여기 미안해. 여기 z는 1이고 y는 그 다음 2로 줄이면 4니까 자동 결정 3. 얘가 1로 줄이면
넘겨서 5. 5 이렇게 되죠. 더 이상 줄일 수 없죠? 네. 그래서 몇 개? 4개. 3개. 그 다음에 Z가 0일 수 있어요? 안 돼요. 없죠? 그럼 끝났지? 그래서 몇 개다? 4가지다. 이렇게 세면 빠르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카테고리와 분류 체계를 만들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으면 내가 과연 다 센 건지, 그쵸? 덜 센 건지 확인이 돼야 돼. 안 되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일이, 아니다. 세 번째는 아니고. 세 번째. 2개 이상의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봅시다. 좀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세는 거를 배워봤단 말이야. 방법이 일일이 세는 거밖에 없다까지 됐어요. 그쵸? 그럼 2개 이상의 사건이 일어날 때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수학자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수학자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사건의 성격이 보통 2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풀어요. 2가지 이상의 사건이 서로 전혀 연관이 없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2개 이상의, 2개라고 할게요. 2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거를 우리가 두 사건과의 관계를 합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경우의 수를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된다. 각각을 세서.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거를 정말 동시에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바꿔놔야 되는데, 우리가 학생들이 배울 때는 이 말이 되게 어렵다라는 걸 아직 어른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예제를 항상 들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2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지하철 안 되죠. 철도를 이용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새마을호, 어쩌고저쩌고, KTX,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사건의 결과 가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세요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건과 기차를 타고 가는 사건이, 그치? 여기서 의미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동시에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니까 얘는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갈 경우의 수 2개와 기차를 타고 갈 경우의 수 3개를 더해서 5가지라고 하면 된다.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비행기만 타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착했지. 그럼 사건이 끝난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사건만 일어나면 사건이 끝난 거야. 그쵸?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이 개별 사건 하나하나가 사건을 종료시킨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2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이걸 우리가 곱사건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계에 대한 말이에요. 그 2개의 사건의 관계가 곱사건이라는 얘기는 동시에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야.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은 뭐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대전이라는 게 중간다리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방법의 가지수가 2가지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의 가지수가 3가지인데, 서울에서 대전까지만 가면 사건이 끝나요? 안 끝나.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대전에서 다시 부산을 가야지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사건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날 때라는 얘기는 뭐냐면 개별 사건이 모두 일어나야지만 비로소 사건이 종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이
두 가지 사건의 조합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하나만 일어나서는 사건이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 자,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사건과 동시에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두 가지의 개별 사건이 모두 일어나야지 되는 거지. 세상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면서 동시에 대전에서 부산까지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 모두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의 사건이 종결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알겠어요? 모든 사건들은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연쇄적으로. 그럴 때는 곱사건이 된다. 그럼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방법의 가지수를 1, 2라고 해봅시다. 그럼 1번 라인을 택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대전, A, B, C 세 개의 방법을 다 택해도 상관이 없지? 2번 라인을 택했을 때 대전, A, B, C 어떤 것을 이용해도 상관없지? 네. 그럼 1A, 1B, 1C, 2A, 2B, 2C 해서 총 몇 가지? 6가지. 6가지가 나오는데 그 6가지의 결과가 뭐더라? 두 개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3개씩 구조적 동질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구조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그니까 뭐냐냐? 얘도 3개고 얘도 3개잖아. 그치? 이렇게 동질할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6가지로 구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런데 곱사건이라도 하더라도 항상 곱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쉬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3번 라인을 탔을 때는 C를 이용을 못한다. 이런 말이 나왔어. 하지만 이 사건과 이 사건의 관계는 곱사건이야. 그치? 그런데 1, 2 됐고 여기다 3번을 하나 더 만드는데 3번을 할 때는 A, B는 갈 수 있는데 C는 못 가지. 그럼 A, B 모두 일어나야지 끝나지만 구조적 동질성이 깨졌지 여기서는. 얘는 3개가 아니잖아. 그랬을 때는 다시 일일이 카운트해야 돼. 알겠어요? 그 곱사건이라 해서 무조건 곱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끔 곱하는 거야? 구조적 동질성. 알겠어요? 그것이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일일이 카운트한다. 알겠어요? 그런데 곱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수용도예요. 수용도를 그려서 푸는 게 곱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또 일어나고 각각에 대해서 또 일어난다가 바로 수용도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수용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건을 고민하는 것이 사실 곱사건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어려운 건 안 배우잖아. 그치? 일단은 곱사건이라 하고 곱하는 경우의 수가 대부분 나올 거예요. 왜냐면 쉬운 게 쉬운 대로 끝나야지 그 다음 단계가 항상 있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문제 풀 때 계속 곱해가지고 계산하지만 나중에는 곱사건에서 일일이 수용도를 그려줘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곱사건은 그냥 마냥 곱한다는 건 아니구나. 이 사건의 관계일 뿐이다. 두 가지 사건이 다 일어나야지 사건이 종결되는 그런 사건의 관계를 의미한다. 합사건은 뭐다? 하나만 일어나도 사건이 끝나기 때문에 그냥 개별 사건을 다 더해주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조금 미리 더 얘기해 주시면 합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더하기만 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조금 응용해서 가면 중복된 게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돼? 네. 빼야 되겠지. 그죠? 그런 걸 예를 하나 더 들을까요? 하나만 예를 들고 풀이할까요? 풀이합시다. 예외적인 상황들이 또 있습니까? 합사건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어떻게 했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어. 그럼 2의 배수가 나와도 사건이 끝나지. 큰일 났다. 또 못하겠다. 이 다음은 또 못하겠다. 자, 듣고 있어. 3의 배수가 나와도 사건이 끝나지. 근데 2의 배수 몇 가지야? 2,
얼마? 4. 3, 6. 3의 배수 몇 가지? 2, 4, 6. 3, 6이지? 아니 2의 배수 2, 4, 6. 아, 2, 4, 6, 2, 4, 6. 그죠? 3의 배수 3, 6이지? 그럼 각각을 무조건 3개 더하기 2개에서 5개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6이 어떻게 돼 있어? 중복. 중복돼 있으니까 한 번 빼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사건이라 해서 합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곱사건이라 해서 곱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지 마. 알겠어요? 더하더라도 빼는 경우가 있고 곱하더라도 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합사건과 곱사건이라는 뜻은 뭐다? 사건이 바로 종결이 되냐? 아니면 다 일어나야지만 비로소 종결되는 사건이냐? 그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 그럴 때는 곱사건일 때는 수용도 그 다음에 합사건일 때는 어떻다? 혹시 중복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라. 이 정도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